오늘 사건,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습니다. 무려 여친 부모님 시체 옆에서 성폭행을 한 남자 이야기죠.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의문스럽습니다.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한 걸로도 모자라서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지 사건 개요 살펴볼게요. 여기 A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대학생이에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얼굴도 훤칠한 미남이에요. 심지어 사교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동아리 회장도 맡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인싸입니다. 여자친구도 있었죠. 그런데 화가 나서 여친의 뺨을 5대나 때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A가 친구에게 여친에 대해 험담을 했는데 여친이 왜 험담했냐고 항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단 이 대목부터 폭력성이 엿보이죠. 여친은 뺨을 맞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래서 이별 통보를 합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 A는 더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전 여친을 찾아가서 뺨을 15회 때리고 발로 몸을 차고 밟아요.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기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또 때립니다. 그래서 전 여친은 전치 3주 진단이 나와요. 그나마 이것도 학교 사람들이 A의 자취방에 찾아온 덕분에 이 정도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생각을 같이 해봐요. 딸이 이렇게 맞고 왔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일겠습니까? 그래서 여자의 부모님이 남자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드라마에서 어때요? 남자의 부모님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식으로 오히려 화를 내곤 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부모님이 사과를 해요. 그리고 아들을 꾸짖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부모님이죠. 아들한테 너 이럴 거면 학교 그만두고 가서 취업이나 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또 이런 폭행 사건이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아까 A가 동아리 회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었는데 여기서도 소문나서 물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끝났다면 끔찍한 비극은 없었을 텐데요. 당연히 A라는 남자는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겠죠. 이 남자는 자기 잘못은 당연히 생각 못합니다. 그냥 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과 자기 부모님에게 꼬지람 들은 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끔찍하게도 전 여친의 부모님을 살해할 계획을 품습니다. 살인하려면 여자의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관수리공으로 위장을 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는데요. 집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범행 도구를 뭘 마련할지 막 메모를 합니다. 수첩 첫 장에 보면요, 아파트 보일러 배수관 및 화장실 배수관 점검 확인 이런 제목으로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해요. 참 끔찍한 일입니다. 또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검정색 라카 스프레이를 준비합니다. 아니 라카 스프레이를 왜 준비했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여자 부모님의 얼굴에 뿌리려고 준비한 겁니다. 그래야 반항을 못할 테니까요. 청테이프도 3개 준비합니다. 또 부엌칼과 과도, 망치, 리퍼를 준비합니다. 이건 다 살해 도구겠죠? 특이한 게 있는데요. 밀가루 3kg짜리 한 봉지를 준비합니다. 아니 밀가루를 왜 준비하냐? 파리바게뜨라도 운영하려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피해자의 피가 바닥에 흐르면 이것을 응고시키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밀가루를 준비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죠. 또 해병대 반바지와 베이지색 칠부 바지를 준비해요. 옷에 피해자의 피가 묻으면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소독약과 붕대도 챙겨요. 자기가 다치면 쓰려고 준비합니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해요. 결국 이 끔찍한 일은 벌어지고야 마는데요. 처음에 여자의 집으로 가서 배관 점검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안방 화장실로 가서 집안에 누가 있는지를 살피고 일단 집을 나와요. 굉장히 신중하죠. 보통의 범죄자 같으면 배관 점검을 왔다고 하고 바로 살해를 할 텐데 집안에 누가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40분 후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배관 수리공이라고 하니까 의심하지 않고 여자의 부모님이 집 문을 열어줘요. 들어갔으니까 뭔가 하는 척을 해야겠죠. 그래서 남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 배관 수리를 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수리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항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냐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벌이는데요. 준비해간 스프레이 라카를 어머니 얼굴에 뿌립니다. 어머니가 꼼짝도 못했겠죠. 그때 준비한 부엌칼로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을 7회 찌르고요. 준비한 망치로 어머니의 머리와 얼굴을 8회나 내리칩니다. 결국 어머니는 경동맥 절단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고야 합니다. 어머니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아버지가 와요. 살인 현장을 보고야 합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도망을 치는데요. 이 끔찍한 살인자는 아버지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치로 아버지의 정수리를 몇 회나 내려칩니다. 또 부엌칼로 아버지의 머리와 흉부를 찔러요. 결국 아버지도 외상성 뇌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고야 합니다. 이후 남자는 미리 준비한 밀가루를 뿌리고요. 거실에 있던 이불로 아버지의 몸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살인을 한 다음 뭘 했냐고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살인자면 어떻게 할까요?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사체를 유기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정도의 살인자죠. 그런데 A는 정말 미친 자였습니다. 살해당한 어머니의 휴대전화를 막 찾으러 다녀요. 아니 휴대폰을 찾아서 뭐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아서 전 여친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 여친의 엄마인 척하면서 본인이 카톡을 보낸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보냈습니다. 빨리 집으로 와라. 성년의 날 선물을 줄 게 있다. 11시부터는 엄마랑 카톡을 끊지 않고 연락하자. 이렇게 막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엄마가 재촉하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집으로 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너무 끔찍합니다. 여자가 집으로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피투성이로 이불에 덮여 있어요. 얼마나 놀랐
놀랐겠습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A는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말해요. 여기서도 정말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가 총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가 네 탓이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동아리 회장을 못하게 된 게 되게 억울했나봐요. 정말 이상합니다. 어쨌든 당연히 여성은 무서웠겠죠.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끔찍하게도 여성의 어머니에게 망치를 들고 가는 척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사실 이미 여자의 어머니 돌아가셨죠?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걸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망치를 들고 가니까 신고를 할 생각을 접게 됩니다. 결국 여자는 남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고요. 남자는 그 휴대전화 배터리를 분리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자는 협박을 해요.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 부모님에게 상해를 가하겠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죠.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부모를 죽여놓고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자기에게 잘못을 빌도록 하는 거예요. 그나마 여자가 실제로 이 남자에게 잘못을 했다면 이해라도 갈 텐데 실제 잘못을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자가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손에서 피가 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시진 않았나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제서야 남자는 어머니를 죽였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러면서 안방 화장실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시켜줘요. 가엾은 우리 피해자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비명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게 또 시끄러웠는지 남자는 조용히 하라면서 전신을 구타합니다. 그러면서 부엌으로 끌고 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아니까 여자는 그대로 패닉에 빠지고 맙니다. 극도의 공포로 환거불능 상태에 빠지고 말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빠지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잖아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도 돌아가셨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데 이렇게 패닉에 빠지면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아있는 걸로 오해해요. 그러니까 가련한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라도 어떻게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평소 성관계에 집착을 했던 남자의 성격을 이용하기로 해요.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떤 것이든 하겠다. 이렇게 하면 119에 신고해주겠냐? 이런 말을 하면서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어요. 정말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신고해주겠다. 그러면서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바지를 벗기게 하였고요. 함께 거실로 가서 매트리스에 눕게 한 다음에 1회 간음했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성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 이 살인자는 놀리듯이 여자 아버지의 시체를 보여주고야만 합니다. 와 진짜 이 대목에선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여성분은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빠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자해를 시도하고 베란다로 가서 뛰어내리려고 해요. 남자는 여자를 감금합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정말 미칠 것 같은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4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요. 이때 상처로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불안전성 골반골 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습니다. 살인자도 이때는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재빨리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원이 여자가 뛰어내린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걸리겠다 싶었는지 이 살인자는 본인의 자취방으로 도망갑니다. 방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전치 16주짜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참고로 전치 6주부터는 심한 수준의 상해로 보고요. 10주면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후유 장애가 남는 중상해로 보고 20주면 사망에 준하는 수준의 상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주면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심각한 상해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전 여친을 몰고 간 거죠. 정말로 끔찍한 살인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 살인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990년생이고요. 경북 구미 출생입니다. 2014년 사건이라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바로 장재진이란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보통 살인자들은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상적인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별다른 비행 없이 평범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부모님이 정상적인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처음에 이 살인자가 여친을 폭행했을 때요. 그때 남자의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두둔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꾸짖잖아요. 이것만 봐도 정상적인 부모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진 못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5등급, 6등급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고딩 시절 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리더십 수시 전형으로 대구대학교 건축공학과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는 해병대로 가는데요. 해병대 복무 중에 후임병을 폭행합니다. 원래부터 폭력성이 다분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보겠습니다. 학창 시절에 힘없는 친구들만 괴롭혔던 전형적인 양아치였다고 합니다. 소위 요즘 말로 강양약강이라고 하는데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거죠. 그걸 잘 보여준 사례가 뭐냐면 동창 중 한 명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참다 못해서 크게 화를 한번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 동창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게 대구대학교 총동아리 회장이 됐다는 건데요. 대학교 생활보다 동아리 활동에 전념했을 정도로 애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살인자가 동아리 회장에서 물러나게 된 것 때문에 결국 전 여친의 부모님도 살해하고 전 여친에게까지 이렇게 끔찍한 피해를 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납득이 가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결국 이 살인자는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요. 또 충격
충격적인 건 뭐냐면 동아리 사람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추가 범행의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 여성분인데요. 4층에서 추락을 했고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많으니까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요. 기자들이 막 찾아오고 그러니까요. 또 많이 다쳤기 때문에 부모님의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수사를 해야 되니까 여성은 치료 과정에서도 범행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가면서 경찰 수사에 협조를 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고요. 범행 당시의 꿈을 정말로 많이 꿨다고 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자 장재진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재판에서 장재진 측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나마 다른 건 다 인정하지만 나는 중강간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중강간이란 것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하는 건데 여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의하지 않았냐? 뭐 이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면 정말 납득이 안 되실 텐데요. 당연히 재판부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여성은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오해를 했고요. 또 어머니 시신을 이미 보여준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하에 살인자와 성관계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1심 판결은 타형, 성폭력 치료교육 120시간, 전자발찌 30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요, 깜빵에서 차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부착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사형 판결은 사실상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잖아요. 97년부터 현재까지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석방이 없기 때문에 평생 깜빵에 있는 거죠. 즉 중간에 풀려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발찌 30년이라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장재진 측은요, 사형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래도 형을 조금이나마 줄여보려고 항소를 합니다. 장재진 측 주장은 심플해요. 사형은 너무나 가혹하다, 이거였죠. 2심 재판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소한 일로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것을 참지 못하여 분노하고 그 분노의 감정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내면의 크나큰 악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마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장재진은 피해자가 대화에 응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이 말이 자기 책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입은 피해도 너무 크다는 거죠.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살해당했다는 자책감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 등에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라고 재판부가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장재진 측 항소를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사형인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만할 만도 한데 장재진 측은 상고를 합니다. 3심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앵무새처럼 사형은 너무나 가혹하다였어요. 그러나 당연히 상고도 기각됩니다. 그래서 사형 판결이 나게 되고요. 장재진은 우리나라 최연소 민간인 사형수가 됩니다. 오늘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 함께 보셨는데요. 제가 많은 살인 사건들의 판례를 봤지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고민해봐요. 지금까지 한상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